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79일 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재구속된 뒤 재판에 나오기를 거부해 오다가 오늘 내란 특검이 추가 기소한 사건 재판과 이어진 보석신문엔 출석한 건데요. 구속돼 있으니 염색을 못해 흰머리가 드러났고 붓기도 빠진 것처럼 겉모습은 다소 달라졌지만 억지 주장은 그대로였습니다. 첫 소식 윤상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란 특검이 추가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첫 공판. 윤 전 대통령이 지난 7월 구속영장 실질심사 이후 79일 만에 외부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짧은 머리카락은 염색을 하지 않은 상태였고 이전보다 살이 빠진 모습이었습니다. 남색 정장 차림에 넥타이는 매지 않았고 가슴에는 3617 수용번호가 적혔습니다. 지난 7월 재구속된 이후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과 특검 조사를 모두 거부해왔던 윤 전 대통령은 오늘 보석신문과 함께 진행된 체포 집행 방해 혐의 재판에는 참석했습니다. 재판부는 재판 시작 전 언론사의 법정 촬영과 특검의 중계 신청을 모두 허가했습니다. 다만 보석신문 과정은 질병 등의 신상 정보가 노출될 수 있어 중계를 불허했습니다. 오늘 진행하는 제1회 공판기일 절차에 한하여 재판의 중계를 허가하면서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직위원 재판부의 구속 취소 결정을 언급하며 문제가 없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음에도 수사를 한 것입니다. 구속 취소 결정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데 서부지방법원은 위법하게 영장을 발부하였다는 것입니다. 영장에 이견이 있더라도 어떤 법적 절차로 다퉈야지 물리적으로 막고 집행 공무원을 폭행하면 그건 범죄입니다. 담당 공무원을 폭행하는 행위가 무죄다라는 결론이 과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것인가? 2분짜리 국무회의를 두고는 치열한 회의였다는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도 직접 한 차례 발언했는데 애초에 계엄 문건 사후 부서를 꾸미려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방부에서 담당자가 작성해서 장관, 총리, 대통령 이렇게 올려야지 부속실장인 자네가 이걸 왜 하느냐라고 제가 좀 나무랐는데 재판부는 이번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며 주 1회 이상 재판을 열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그런데 재판이 끝나자마자 중계 없이 진행된 보석신문에서 윤 전 대통령은 20분에 걸쳐 발언을 하면서 줄곧 뭔가 이상한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위급한 상태는 아니지만 법정에 나오는 건 보통 일이 아니다. 집이 법원에서 가까우니 불구속해주면 운동도 좀 하겠다며 보석으로 풀어주면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어서 송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보석신문에서는 18분 정도 직접 발언에 나서 자신의 건강 상태를 설명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앉아서 숨을 못 쉴 정도의 위급한 상태는 아니지만 법정에 나오는 것 자체가 보통 일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또 집도 법원에서 가깝고 하니 불구속을 해주면 운동도 조금씩 하고 당뇨식도 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계속 구속 상태에 있게 되면 출정을 거부할 거냐는 재판장의 물음에는 거부보다는 원활하게 하기에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다라며 보석 청구를 하는 이유가 사법 절차에 어떻게든 나가서 설명을 하기 위한 것이라며 보석 필요성을 호소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도 윤 전 대통령이 글자 크기가 17포인트는 돼야 읽을 수 있다며 서울대병원 진단서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이 보석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병원 소견서에 정기적 혈당 치료가 필요하다고 기재돼 있지만 교정당국 의료체계 안에서도 충분한 치료를 받을 수 있다며 건강에 대한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재판과 특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재판, 수사 등 사법 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온 윤 전 대통령이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신문을 마친 재판부는 검토를 거쳐 이르면 다음 주 윤 전 대통령의 보석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릴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송정훈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윤 전 대통령은 보석신문에서 구치소 독방 생활이 힘들어서 재판 출석이 어렵다는 등 풀려나야 재판에 나갈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그리고 이번에도 역시 사실과 다른 주장들을 늘어놓으며 비난도 하고 훈계도 했습니다. 이준범 기자입니다.
재판에 불출석했던 이유가 뭐냐는 재판장 질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은 1.8평 방 안에서 서바이벌, 생존하는 것 자체가 힘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법무부가 정한 수용자 최소 수용 면적은 1인당 2.58제곱미터, 0.78평입니다. 다른 수감자들보다 2배 넓은 곳에 혼자 지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그러더니 대뜸 특검 탓을 했습니다. 자신이 재벌 회장도 아닌데 100몇십 명 검사들이 기소해놨다면서 전직 대통령에 대해 기소할 만한 것인지 정말 유치하기 짝이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구치소 강제구인 거부를 두고도 검사 시절 법리를 검토해보니 구치소 강제구인은 영장이 있어도 어려웠다며 검사 책상 앞에 불러내는 것이 검사의 능력이라고 훈계까지 했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발언도 이어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에선 협조하지 않는 게 없다며 특검 소환에도 성실하게 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차 조사 때는 비공개 소환이 아니면 출석하지 않겠다고 고집하다가 출석을 해놓고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지 않은 이유 있으실까요? 특검에 파견된 경찰관한테는 조사를 받을 수 없다고 버티기도 했습니다. 또 특검이 통보한 날짜에 아예 불출석해 체포영장을 청구하겠다는 경고를 받은 뒤에야 2차 조사를 받으러 나왔습니다. 수영장 조사 오늘도 거부하시는 건가요? 윤 전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에선 재판에 불출석하면 구속될 수 있기 때문에 열심히 나올 것이라고 하다가 밑에 있던 사람들이 와서 증언할 텐데 얼굴을 뻔히 쳐다보고 있는 게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데 부담이 될 것이라며 불출석 필요성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주 4, 5회 재판을 해야 하는데 구속 상태에서 응하는 건 불가능하다고도 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현재 주 1회 열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준범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모두 가지고 있던 검찰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조금 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먼저 김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정부 첫 정부조직 개편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사, 기소, 기능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안이 추석을 앞두고 국회 문턱을 넘은 겁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어제 저녁 6시 반쯤 상정됐습니다.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 법안 통과를 막아섰는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여권이 24시간이 지나 표결로 필리버스터를 중단시켰습니다. 법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아예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고 검찰개혁 법안은 찬성 174표, 여권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필리버스터 첫 토론자로 나선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역대 최장 17시간 12분 동안 토론을 이어갔는데 이번 개편으로 국민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미 폭등한 수사지원의 문제를 고친다. 수사지원은 피해는 누구한테 가냐? 가장 힘없는 국민에게 간다. 여기에 맞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빛의 혁명을 상징하는 응원봉을 들고 연단에 올라 검찰 개혁으로 수사는 오히려 더 빨라질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정권마다 공작하는 검사 없애고 수사 잘하는 검사, 수사관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구성하는 겁니다. 그러면 훨씬 더 수사가 빨라진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는 검찰청 폐지뿐 아니라 기획재정부 분리와 기후에너지부 등 다른 부처 개편안도 담겼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되고 예산처는 국무총리실 산하로 옮겨갑니다. 또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해 산업부가 맡았던 에너지 업무를 가져가게 됐습니다. 다만 검찰청의 수사기소 분리는 1년의 유예기간을 뒀기 때문에 검찰청이 실제로 문을 닫는 건 내년 9월이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적 수사, 정치적 기소라는 논란의 중심에 서 있던 검찰이 검찰 출신 대통령의 몰락에 이어 78년 만에 결국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검찰이 모두 가지고 있던 권한 가운데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의 중대범죄수사청으로, 기소권은 법무부 공소청으로 분리됩니다. 차현진 기자입니다. 지난 2013년 간첩으로 몰려 구속 기소된 북한 이탈 주민 출신 유우성 씨. 증거가 조작됐다는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과거 기소유예했던 사건까지 가져와 유 씨를 또 재판에 넘겼습니다. 보복 기소라는 비판이 일었고 대법원은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다며 이번에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세력에겐 줄줄이 유죄 판결이 내려졌는데도 돈을 댄 전주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해선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한 검찰. 시세 조정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계좌 관리를 위탁하거나 직접 주식 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금일 피의자에 대해 혐의 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재수사 과정에서 그동안 발견되지 않았던 녹취가 나왔고 김 씨는 결국 법정에 섰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 충족 차원에서 필요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관련 정보가 알려질 필요도 있습니다. 수사권을 쥔 채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은 이처럼 억울한 이에겐 한없이 날카로운 수사의 칼날을 들이대다가도 권력 앞에선 한없이 무딘 모습을 보이곤 했습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로 78년 만에 검찰 해체 작업이 공식화됐습니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으로,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 공소청으로 나뉘는 게 골자입니다. 실제로 검찰청이 문을 닫는 시점은 내년 9월이 될 예정인데 법무부는 1년의 유예 기간에도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를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이른바 권수원복을 내걸며 한동훈 전 장관이 시행령을 통해 확대해놓은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를 검찰청법에 있는 부패, 경제 등 2대 중요 범죄로 한정하겠다는 겁니다.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검찰청 폐지가 안타깝다면서도 국회 의결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국회 의결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향후 형사사법 시스템이 공백 없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부조직법이 상정돼 통과되기까지 검찰 내부망에 반발하는 글은 거의 올라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차현진입니다. 현직 부장판사의 집무실을 오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압수수색했습니다. 김모 부장판사가 변호사로부터 현금과 돌반지, 그리고 부장판사의 부인이 바이올린 교습소로 사용한 사무실을 제공받았다는 혐의 때문인데요. 이혼 소송 중인 변호사의 부인이 고발장을 내면서 사건이 시작됐습니다. 구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전 전주지방법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김모 부장판사의 집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김 부장판사가 전북 지역 로펌의 정모 변호사로부터 수백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 때문입니다. 공수처가 법원을 압수수색한 건 지난 2020년 7월 출범 이후 처음입니다. 사건은 지난 4월 정 변호사와 이혼 소송 중인 부인이 전북 경찰청에 고발장을 내며 시작됐습니다. 고발장에는 정 변호사가 김 부장판사에게 현금 300만 원과 자녀 돌반지, 김 판사 부인의 향수 등 총 37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 변호사 등이 주주로 있는 회사가 갖고 있는 사무실을 김 부장판사의 부인이 바이올린 교습소로 무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도 있었습니다. 사법연수원 한기수 차이인 김 부장판사와 정 변호사는 고등학교 동문사이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고발인인 정 변호사 부인은 김 부장판사가 소속된 전주지법에서 정 변호사 사건이 다뤄지기 때문에 직무상 관련이 있다며 뇌물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김 부장판사는 아내가 정 변호사 아들에 대한 바이올린 교습비를 받은 것일 뿐 직무 관련성은 없다. 정 변호사는 오랫동안 알고 지낸 동문 사이에서 돌반지를 선물하는 등 도리를 지킨 차원일 뿐 사건 청탁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은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공수처는 정 변호사가 김 부장판사에게 직무와 관련한 청탁을 한 뇌물 혐의가 있는지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구승훈입니다. 내란 사건 재판장인 직위현 부장판사가 유흥업소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지 넉 달이 지났지만 아직 대법원의 감사 결과는 나오지 않았는데요. 사법개혁에 대한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대법원이 조만간 외부 인사들이 참여하는 감사위원회를 열어 의혹을 심의하기로 했습니다. 이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5월 민주당이 제기한 직위현 부장판사 유흥업소 접대 의혹.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 어떤 판사가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았다. 돌아가서 사안을 좀 확인해보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후 지판사가 주점 안에서 남성 2명과 나란히 앉아 찍은 사진까지 공개됐습니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지만 감사 결과는 공수처 수사 결과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명확한 이제 증명이나 소명이 있다고 하면은 특별한 조치를 취했을 텐데 그러지 않기 때문에 공수처 수사 결과도 참고하기 위해서 아직까지 조사를 계속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네. 이것 또한 국민적 관심 사건이고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에 또 내란 재판부 구성에도 영향을 미치는 예. 사건이니까 신속하게 실체적 진실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이 조만간 감사위원회를 열어 해당 의혹을 상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위원 7명 중 6명이 외부 인사인 감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감사 결과에 대한 객관성을 담보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내란 사건 재판장인 지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나 더딘 재판 진행으로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최근 법원 내부망엔 지 부장판사에 대한 의혹 제기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논의를 촉발한 계기가 됐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며 사안의 국민적 관심도나 국민의 알 권리를 감안해 윤리감사 결과를 조속히 공개하라는 한 부장판사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여권의 사법개혁 공세가 거세지는 가운데 의혹 제기 넉 달 만에 감사위 상정이라는 방침이 나온 겁니다. 사법부의 위기감 속에 여권이 추진하는 대법관 증언에 대해 논의한 전국 법관 대표회의는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재판을 해왔는지 자성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협의체를 구성해 국민에게 바람직한 상고제도 모델을 추진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1입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국회는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개편하는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방통위 개편에 반대하며 어제에 이어 또다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국회에 바로 연결합니다. 장슬기 기자, 현재 상황 전해주시죠. 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은 약 1시간 전인 7시쯤 상정이 됐고요. 국민의힘 최영두 의원이 이에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회법에 따라 24시간이 지난 내일 7시쯤에는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을 한 뒤 본회의에서 법안 의결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를 하면 오는 30일로 예정된 국무회의를 거쳐 공표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곧바로 기존의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됩니다. 이와 함께 이진식 방송통신위원장의 임기도 자동 종료됩니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법을 두고 이진숙 축출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안 상정 직전 이진숙 방통위원장도 본회의장 앞에서 같은 주장을 반복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이진숙이라는 사람을 하나 숙청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다 보니까 실제로 법에도 없는 용어, 미디어를 추가를 해서 네, 방송미디어통신위가 설치되면 공영방송의 이사진과 사장도 차례로 바뀌게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지난 8월 국회를 통과한 방송 3법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구성이 마무리되면 공영방송 이사진과 사장 선임 절차가 곧바로 집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새로 생기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기존 방통위보다 그 기능도 확대가 되는데요. 방통위가 기존에 담당하던 지상파나 종합편성 채널, 또 보도 전문 채널은 물론이고요. 현재는 과기부 소관인 홈쇼핑과 IPTV 등 유료방송 플랫폼 심사도 방미통위가 하게 됩니다. 이 업무가 확대되는 만큼 위원 수를 기존 5명에서 7명으로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내일 저거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요. 국회는 그 다음으로 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 국회 상임위원회의 이름을 조정하는 국회법과 또 국회 특별위원회에서 위증을 한 게 뒤늦게 드러나더라도 처벌을 가능하게 하는 증언감적법도 주말 사이에 상정할 예정인데요. 국민의힘은 이 두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회의가 29일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여야 모두 소속 의원들에 대한 총동원령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장에서 영남권 대형 산불에 대한 피해 지원 등을 담은 법안 표결이 이뤄졌는데요. 이 과정에서 호남에선 불 안 나나라는 발언이 나와 논란입니다.
민주당은 목소리의 주인공이 국민의힘 소속 의원으로 추정된다며 지역 비하를 넘어 비인륜적인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김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오후 국회 본회의장, 경북, 경남, 울산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에 대한 피해 지원 등을 담은 특별법 투표 중에 누군가가 호남에선 불 안 나느냐라고 소리쳤습니다. 호남에서 불 안 나라? 조국혁신당 등 일부 의원이 난개발을 우려해 찬성표가 아닌 기권표를 던지자 이를 비난하며 나온 발언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해당 목소리가 국민의힘 소속 의원으로 추정된다며 공개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내용인즉슨 누군가가 호남에서 불 안 나나라는 말을 했고 또 다른 누군가는 그 말에 웃는 소리였습니다. 이게 국회의원이란 작자가 웃으면서 할 소리입니까? 정 대표는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의 과거 발언을 소환하며 또다시 부적절한 망언이 나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비상계엄 내란이 성공했더라면 이재명 대통령도 저 정청래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럴 때 제발 그래 됐으면 좋았을 걸이라는 망언을 우리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다시 이런 제가 듣기에도 너무나 부적절한 이런 음성인데요. 국민의힘은 국가적 재난을 처리하는 법안에서 특정 지명이 거론된 데 대해 송구스럽다면서도 다만 초당적 협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조국혁신당 기권표가 다수 나온 데 따른 실망감에서 이어진 발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김현지입니다. 3박 5일간의 미국 뉴욕 순방 마지막 날 이재명 대통령이 뉴욕 거래소를 찾았습니다. 세계 금융의 심장 월가의 거물들을 상대로 한국 자본시장 투자 유치전에 나섰는데요.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강한 의지와 함께 실질적인 정책 집행에 나설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재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계 최대 증권시장 뉴욕 증권거래소의 개장 타종식. 전 세계에 생중계되는 오프닝 벨을 이 대통령이 직접 울립니다. 대선 후보 시절 코스피 5천을 내걸었던 이 대통령은 세계 금융 심장 월가의 큰손들을 상대로 한국 경제 설명회 투자 서밋을 열었습니다. 시티그룹 회장을 비롯해 골드만삭스, JP모건 등 금융사 대표들과 선진국 지수 편입 리서치 기관인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의 페르난데스 회장도 참석했습니다. 매우 아쉬운 것은 아직 모건 스탠리 지수에 대한민국 시장이 편입되지 못한 거죠. 모건 스탠리 혹시 오셨습니까? 오늘 특별히 뵙고 싶었는데. 네, 잘 부탁드립니다. 이 대통령은 먼저 한국 자본시장이 산업 규모에 비해 저평가된 점을 강조했습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저평가되어 있는 게 분명하죠. 예를 들면 PBR도 1이 되지 않습니다. PER 역시도 매우 낮은 상태죠.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와 불투명한 기업 지배구조, 주가 조작 등 시장의 불공정성을 그 원인으로 꼽았는데 주가 조작 등 불공정 거래 엄벌과 추가 상법 개정을 통한 지배구조 투명화, 국방력 강화와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그 해법으로 내놨습니다. 이와 함께 AI와 재생에너지, 바이오 등 첨단 기술 산업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에 나서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을 만나 투자 유치전에 나서며 뉴욕 방문 첫날을 시작했던 이 대통령은 마지막 날에도 한국 투자 홍보에 나서며 경제 행보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한미 관세 후속 협상이 난관에 봉착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미 투자금은 선불이라며 압박 수위를 또 높였습니다. 투자가 관세 인하의 전제 조건임을 강조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 대형 트럭, 의약품, 가구 등에 대해서도 고율 관세를 예고했습니다. 워싱턴 김정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처럼 미국이 제대로 된 대우를 받은 적이 없다며 관세 자화자찬을 또 늘어놨습니다. 사례로 든 나라는 한국과 일본이었습니다. 한국과 합의한 투자 금액 3,500억 달러는 선불이라고 했습니다.
In Japan, it's $550 billion. South Korea is $350 billion. That's up front. We're taking in tremendous amounts of money with tariffs. We've never seen anything like it. 대미 투자가 관세를 깎아주는 선결 조건임을 또 못 박은 엄포이기도 합니다. 한술 더 떠 당초 합의한 우리 돈 490조 원, 3,500억 달러보다도 더 많은 돈을 내놓으라고 압박했다는 미국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 상무장관 러트닉이 한국의 투자금을 좀 더 늘려 일본이 약속한 5,500억 달러에 가깝게 만드는 방안을 거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미 후속 협상은 미국의 막무가내로 현재 난항입니다. 돈은 한국이 내는데 미국은 투자처를 자기들이 고르고 그것도 한국 외환 보유액의 80%인 3,500억 달러 대부분을 현금으로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It needs to be at a level where they can understand and accept it. Above all, it must be within the capacity of our Korean economy to handle. 한동안 뜸했던 트럼프의 관세 법석은 또 시동이 걸렸습니다. 이번에는 의약품 100%, 대형 트럭 25%, 주방, 욕실 가구 50%, 소파를 언급한 것으로 보이는 천이나 가죽이 씌워진 가구 30% 관세입니다. 부과는 당장 10월 1일부터 개시됩니다. 의약품에 대해선 미국의 공장을 건설하고 있다면 관세를 빼주겠다고 했습니다. 미국의 위대한 대형 트럭 제조사들이 외부의 맹공으로부터 보호받을 것이라고 했고 주방, 욕실 가구도 국가 안보를 이유로 들먹였습니다. 트럼프는 관세 전쟁 여파로 피해가 있을 미국 농민을 돕는 데 돈을 쓰겠다고 했습니다. So we're going to make sure that our farmers are in great shape because we're taking in a lot of money. 위대한 미국 타령이 또 시작됐습니다. 2심까지 불법 판결을 받은 상호 관세에 대한 대법원 결정을 앞두고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정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막무가내식 발언에 관세 협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우리 금융시장에도 큰 타격을 줬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급등했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빠져나가 코스피는 3,400선이 무너졌습니다. 남효정 기자입니다. 트럼프는 한국의 투자금 3,500억 달러가 선불이라며 노골적으로 현금을 요구했습니다. 곧바로 외환시장이 반응했습니다. 심리적 저항선인 1,400원을 뚫고 원달러 환율은 1,412원까지 치솟았습니다. 뭉터기에 해당되는 달러화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빠져나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한국 외환시장에서는 달러화가 부족해질 거 아니에요. 그럼 달러화 가치가 올라가고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게. 여기에 미국의 경기 지표가 예상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2분기 미국 GDP가 0.5%포인트나 높게 나오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사라져버렸습니다. 환율이 오르니 외국인 투자자들은 국내 주식을 팔아치웠습니다. 그동안 외국인들이 사들였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업종에서 물량이 쏟아졌습니다. 결국 코스피는 2.45%나 급락한 3,386의 장을 마쳤습니다. 하루 만에 85포인트 넘게 빠졌는데 3,400선이 무너진 건 지난 12일 이후 처음입니다. 9월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에 코스피가 굉장히 급등을 했잖아요. 과열이나 그런 부담이 컸던 상황에서 강한 흐름을 주도해왔던 반도체, AI, 거품, 고점 논란들이 있었고. 가뜩이나 불안한 시장 상황에 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어 주식을 팔고 위험을 피하려는 심리도 하락장에 한몫을 했습니다. 올해 코스피 지수가 지난해에 비해 40% 넘게 오른 만큼 일부 조정도 있었습니다. 3,400이 우리 올해 고점이다.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고 그리고 연휴 지나고 나서는 뭐 시장 다시 올라갈 걸로 보고 있어요. 3,500억 달러 대미 투자를 어떻게 할지 관세 협상에 따른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전까지 외환 시장의 불안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당분간 주식 시장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남효정입니다. 오늘 또 한강버스가 고장나 운항이 한때 차질을 빚었습니다. 정식 운항 9일 만에 세 번째 고장인데요. 그런데 고장난 배에서 내렸다가 다른 배를 탔더니 이번에는 또 다른 문제로 배를 되돌려 승객들이 거듭 불편을 겪었습니다. 차우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한강버스 한 대가 도선장으로 들어옵니다. 오늘 낮 고장이 났다 수리를 마치고 시험 운항 중인 한강버스 104호입니다. 이 배는 낮 12시 30분 마곡 선착장을 떠나 잠실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출항 10분 만에 방향타가 이상해 배를 돌렸습니다. 안내 방송은 없었습니다.
마곡으로 되돌아온 승객 70명 모두 배에서 내렸습니다. 갑자기 중간에 가다가 회항을 하는 거예요. 뭐지 왜 돌지? 이랬는데 아무런 안내도 없이. 그런데 다른 배를 타고 다시 잠실로 떠났다 또 제자리로 돌아온 승객들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돌아가지고 너무 진짜 더 어이가 없었죠. 알고 봤더니 오후 2시 출발 예정이었던 배가 고장난 배에서 내린 승객들을 태우고 원래 일정보다 40분 먼저 출발했다가 운영사가 돌려 세운 겁니다. 서울시는 승객들 항의가 빗발치자 선장이 자의적 판단으로 출항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원래 예정대로라면 한강버스 104호는 오늘 오후 3시 반 잠실을 출발해 지금쯤 한강 항복판을 지나고 있어야 하는데요. 고장으로 운항 일정이 취소되면서 이곳에 4시간째 머무르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방향타를 조정하는 유압 펌프 문제로 보고받았다면서 수리를 마치고 오후 6시 운항에 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선체 고장은 나흘 전에도 있었습니다. 오늘 고장난 배와 또 다른 배, 두 척에서 전기 개통 문제가 생겼던 겁니다. 오늘 고장까지 더하면 정식 운항 9일 만에 모두 3차례 고장이 난 겁니다. 이대로라면 서울시 기대대로 대중교통수단으로서 한강버스가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안 그래도 배에 올라타면 구명조끼부터 먼저 찾아봐야 되겠다. 그 생각을 또 해봤고요. 안전점검을 하고 사전에 철저하게 대비해서 시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서울시는 운항 중인 4척을 포함해 한강버스 8척 전부, 유압프레스 등 내부 설비를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차우영입니다. 어제 저녁 정부 세종청사에 몰래 들어가 고용노동부 장관실 앞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이겠다며 난동을 부린 5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최고 등급의 국가보안시설인 정부 청사 보안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광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 세종청사 고용노동부 6층 장관실 앞. 바닥에 기름을 닦은 흡착포가 한가득 널브러져 있고 옆엔 소화기가 놓여 있습니다. 어제 오후 6시쯤 한 50대 남성은 생수병에 숨겨 반입한 휘발유를 뿌리고 토치로 불을 붙이겠다며 난동을 부렸습니다. 1.5리터 생수병인가? 거기에다가 이제 휘발유를 받아온 것 같아요. 3병 중에 한 병인데 그 반 정도 뿌렸다는 거죠. 다행히 장관실 직원 등이 남성을 저지해 실제 방화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경찰에 체포된 50대 남성은 안전화 사업을 하다 인증 관련 민원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무태 방해 부분, 인화성물질 가지고 들어간 그 부분, 그걸로 해서 위험이 촉발되지 될 수 있었지 않았나, 그 위험성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남성은 오후 5시 반 방문증 담당 공무원이 퇴근하자 출입구에 쌓인 생수병 박스를 가져다 발판 삼아 1.2m 높이 유리 차단막을 넘은 뒤 곧바로 청사로 침입했습니다. 당시 청원 경찰이 배치되어 있었지만 민원인 안내 데스크 옆 각종 안내 배너와 파티션에 가려진 사각지대를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당국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청사들도 출입문 근처에 배너라든지 각종 사인물 이런 거 시야에 가리는 부분들을 다 철거를 했습니다. 1.8m로 높이를 올릴 계획이고요. 최고 등급의 국가보안시설인 세종청사는 지난 2020년에도 마약 투여가 의심되는 20대 남성이 보건복지부 장관 집무실 앞 등을 돌아다니다 붙잡혔습니다. MBC 뉴스 김광현입니다. 현중 시위대가 어제 서울 대림동에 이어 오늘은 외국인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는 명동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다음 주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을 앞두고 있어서 기대했던 이 상인들의 걱정이 특히 크다는데요. 현장 연결합니다. 도윤선 기자, 지금 명동 상황 어떻습니까? 네, 오늘도 명동 안쪽에서 시위는 금지돼 시위대는 명동 외곽을 돌고 있습니다. 차이나 아웃이라는 문구가 보였고 중국인을 비하하는 혐오 표현도 들렸습니다. 제가 조금 전까지 명동거리 안쪽을 돌아봤는데요. 붉은색 중국어 입간판을 곳곳에 세워두고 중국인 관광객들을 맞을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은 비자 없이도 한국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또 10월 1일부터 7일까지는 중국의 최대 명절 중 하나인 국경절 황금 연휴입니다. 서울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은 지난 5월 38만 명, 6월 39만 명, 7월 47만 명으로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요. 명동 상인들은 중국인들의 서울 방문이 이번에 절정에 이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중 시위가 이런 대목에 찬물을 끼얹을까 걱정이 큰데요. 상인들과 중국인 관광객 말을 차례대로 들어보시죠. 상인들 굉장히 들떠 있는데 지금 또 뭐 혐오 시위 또 들어온다고 또 얘기 들으니까 막 걱정이 먼저 앞서는데 뭐 거의 반토막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 상인들은 진짜 엄청 불편해합니다. I think we should be friend to all the people from all the nations, including my country and yours. I feel a little bit sad because I do nothing. 주한중국 대사관이 오늘 한국을 찾는 중국 관광객들에게 반중 시위를 주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서울 명동과 대림동 등지에서 중국인을 겨냥한 시위가 수시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정치적 집회로부터 거리를 유지하고 공개적으로 정치적 발언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혐오 시위는 당장의 경제적 손실은 물론 장기적으로 국가 이미지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데요.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허용을 앞두고 현중 시위에 대한 비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명동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윤석열 정부 당시 통일부가 탈북민 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묵인하고 방조한 걸로 보이는 면담 결과 보고서를 MBC가 입수했습니다. 풍선 살포 준비를 위해 돈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탈북민 대표에게 살포에 필요한 준비 시간을 문의하기도 했는데 공교롭게도 이 단체는 이듬해 통일부로부터 8,5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신재용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6월 7일 탈북민 단체인 결해열 통일연대가 인천 강화도에서 대북전단 20만 장을 날려보냈습니다. 북한은 곧장 오물풍선으로 맞대응했고 접경 지역의 위기감이 한층 높아졌습니다. 일주일 뒤인 6월 14일 광화문 정부청사 주변 식당에서 통일부 인권인도실장 등 당국자들이 이 탈북민 단체 대표를 만났습니다. MBC가 입수한 면담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탈북민 대표는 대뜸 이 자리에서 돈 얘기를 꺼냈습니다. 풍선 살포 준비를 위해선 돈 문제 해결도 필요하다며 회원들이 십시일반 객출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통일부 인권인도실장은 향후 전단 살포 계획과 함께 특히 살포에 필요한 준비 시간을 문의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단 살포의 특성상 비공개 활동이 적절하다며 정부와의 소통이 드러나지 않도록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면담 일주일 뒤 결해열 통일연대는 다시 인천 성모도에서 대북전단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이듬해 북한 인권 증진을 이유로 8,500만 원의 통일부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대북전단 살포를 방조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2024년 6월 17일 통일부 인권인도실장을 만난 다른 탈북민 단체는 쌀과 USB를 담은 페트병을 북한에 살포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통일부는 그러나 단체가 자율적으로 판단할 문제라며 비공개 활동이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오히려 조언했고 닷새 뒤 강화도에서 페트병 200개가 북으로 향하는 바다에 뿌려졌습니다. MBC가 확인한 2024년 4월부터 7월까지 탈북민 단체들과의 면담에서 통일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만류한 기록은 없었습니다. 통일부가 단순한 문흥을 넘어서 의도적인 직무유기이자 국민의 안전과 국가 안보를 내던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결해열 통일연대 대표는 보조금은 북한 자유주간 행사를 위해 받은 것이라며 대북전단과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도 북한 인권 증진이라는 목적에 따라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위원회 평가를 통해 선정된 것이라며 당시 면담은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고려해 접근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신재용입니다.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이 오늘 삼부토건 주가 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이기훈 웰바이오텍 회장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삼부토건 관계사인 웰바이오텍 역시 주가 조작 의혹이 제기돼 왔는데요. MBC 취재 결과
한국거래소가 웰바이오텍의 이상 거래를 이미 포착하고 조사했지만 그 결과 보고서를 금감원 금융위가 아닌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렇게 검찰이 사건을 덮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데요. 김건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웰바이오텍은 지난 2023년 5월부터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묶여 삼부토건과 함께 주가가 폭등했습니다. 1,000원대였던 주가는 넉 달 만에 5,000원대까지 뛰었습니다. 미리 전환사채를 싸게 산 주가 조작 일당은 주가가 폭등하자 주식으로 바꾼 뒤 내다 팔아 400억 원가량 챙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 취재 결과 당시 한국거래소는 이런 이상거래 정황을 잡고 심리에 착수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투자 주의 종목으로 17번, 투자 경고 종목으로 2번 지정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거래소는 1년 뒤 조사 결과인 심리 보고서를 금융위와 금감원이 아닌 서울 남부지검에 제출했습니다. 한국거래소가 심리에 착수한 걸 알고 검찰이 먼저 요청한 겁니다. 보통은 한국거래소가 이상거래를 심리해 금감원에 통보하면 금감원이 조사한 뒤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하고 검찰이 수사에 나섭니다. 그런데 중간 과정을 생략하고 검찰이 끼어든 겁니다. 결국 이 주가 조작 사건은 금감원 조사로 이어지지 못했고 검찰이 사건을 덮은 게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수사를 위해서 그걸 요청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수사를 했어야 되는데 24년 그걸 요청했는데 지금까지도 어떤 수사가 진척된 것이 없고 뭉개기로 일관했단 말이죠. 한국거래소의 심리 사실을 어떻게 미리 알았고 보고서를 왜 받았는지 검찰에 물었지만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한국거래소도 금융위와 금감원에 통보하지 않은 이유를 물었지만 답하지 않았습니다.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은 이기훈 웰바이오텍 회장을 오늘 구속 기소했습니다. 특검팀은 웰바이오텍 주가 조작으로 인한 이익이 누구에게 흘러들어갔는지 추적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 부부를 풍자했던 고등학생의 만평, 윤석열차가 3년 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당시 정부는 이 작품을 수상작으로 선정한 기관에 대한 후원까지 끊어버렸는데요. 작품이 다시 전시되자 시민들은 표현의 자유를 되찾았다며 반겼습니다. 정한솔 기자입니다. 낯익은 얼굴이 붙어있는 증기기관차. 맨 앞 기관실에도 낯익은 단발머리 여성이 있고 그 뒤로 큰 칼을 높이 치켜든 검사들이 올라탔습니다. 폭주에 놀란 사람들은 혼비백산 도망칩니다. 지난 2022년 전국 학생 만화 공모전에서 금상을 받은 윤석열차입니다. 철거 3년 만에 다시 부천 국제만화축제 전시실에 걸렸습니다. 다시 보니까는 여러모로 신기합니다. 12.3 비상계엄을 떠올린 관람객도 있습니다. 시민들이 막 놀라면서 도망치는 거 보면서 아 이거 딱 나갔다 도망치는 게. 대통령 부부를 풍자한 윤석열차가 공개되자 당시 행사 주최 측에 가해진 압박은 거셌습니다. 정부는 행사 취지에 어긋나게 정치적 주제를 다룬 작품을 선정하고 전시했다는 경고와 함께 후원을 중단했습니다. 국비 보조금도 삭감했습니다. 경기도 교육청도 후원을 취소했습니다. 후보 시절 풍자는 권리라고 했던 윤 전 대통령의 말도 달라졌습니다. 문체부에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경고한 게 대선 기한에 약속하신 표현의 자유를 좀 위반한다는 논란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런 문제에 대통령이 언급할 건 아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쭉 이어졌던 역대 수상작 전시도 함께 중단됐습니다. 그러다 이번에 재개된 겁니다. 학생이 자유로운 생각과 창작을 하는 것은 어른들의 잣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은 돌아온 표현의 자유를 반겼습니다. 다시 돌아왔잖아요. 비판할 수 있고 이게 민주주의의 사회 아니에요? 자유주의고 그게 진정한 자유죠. 올해 부천 국제만화축제 주제는 만화 웹툰 정상 영업합니다입니다. MBC 뉴스 정한솔입니다. 촌철살인의 유머와 사회 풍자로 한국 코미디의 흐름을 바꾼 대한민국 1호 개그맨 전유성 씨가 향년 76세의 나이로 별세했습니다. 그를 존경하는 수많은 희극인들이 고인을 추모했습니다. 임소정 기자입니다. 금방이라도 무심하게 한마디 우스갯소리를 던질 것만 같은 얼굴. 늘 웃음만을 주던 희극인들이 그의 사진 앞에서 연신 눈물을 훔쳐냅니다. 한국 코미디계의 대부 전유성.
76세의 나이로 영면했습니다. 늘 웃음만 생각했고 고단한 삶을 위로해주는 역할에 항상 앞장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1969년 희극 작가로 방송가에 발을 들인 고인은 이른바 몸개그, 슬랩스틱이 주류였던 한국 코미디의 흐름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진지한 표정과 느릿한 말투로 툭 내던지는 유머와 애드립은 돌아서 생각할수록 피식 웃게 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사도 세자, 사도가 두 자인데 왜 세자라고 그래? 유성아, 사도 세자가 왜 웃기는지 인제 알았어. 끊임없이 샘솟는 아이디어로 수많은 최초의 시도를 했습니다. 코미디언 대신 익사를 뜻하는 개그와 맨을 조합해 만든 개그맨이란 말을 처음 썼고 대학로 소극장 개그를 브라운관 안으로 끌고 와 첫 공개방송 코미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남들이 전부 다 김치 할 적에 다른 거 신김치 하고 찍으면 분명히 세상은 조금씩 바뀌어 나가고 국내 최초 코미디 전용 극장과 축제, 극단을 이끌며 무대에서 스스로 빛나기보단 동료와 후배들을 뒷받침하는 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한물 가고 두물 가고 세물 가면 보물 되거든. 너는 보물 될 거야. 군기 문화 등 나쁜 관행을 거부하고 촌철살인의 유머로 사회 문제를 풍자하는 데도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병마와 싸우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유머를 잃지 않았던 천생 개그맨. 아프신 내색을 안 하시고 유머를 던지시는 거예요. 아마 초국에서도 또 그렇게 아이디어를 쓰시고 그렇지 않을까 생각. 많은 이들에게 웃음을 남기고 영원한 안식에 들었습니다. MBC 뉴스 임소정입니다. 프로야구 선두 경쟁을 펼치고 있는 1위 LG와 2위 한화의 경기에서 나온 장면입니다. 한화 문현빈이 LG 박혜민의 타구를 엄청난 전력 질주 끝에 잡아냈습니다. 금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낮엔 따가운 가을 햇살이 비추며 다소 덥게도 느껴졌습니다. 지금 위성 영상을 보시면 중부지방은 북서쪽에서 확장하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 있고요. 북쪽 찬 공기와 남쪽 따뜻한 공기가 서해 남부 해상에서 부딪히면서 비구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전남과 제주는 내일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휴일인 모레는 또 저기압이 통과하며 전국에 가을비가 내리겠습니다. 충청지방에 10에서 50mm, 그 밖의 지역에 10에서 40mm가량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온 전망을 보시면 내일까지는 서울의 낮 기온 28도까지 올라서 늦더위가 이어지겠고요. 휴일인 모레는 비가 내리며 20도 안팎까지 떨어져 반짝 쌀쌀해지겠습니다. 이후로는 찬 공기의 영향으로 예년 이맘때 가을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아침에도 중부 내륙 지역은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이른 시간 이동하신다면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9도, 광주 21도로 출발하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 28도, 대구 28도까지 올라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금요일 뉴스데스크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